왕위에 오른 문양군 인조는 자신을 도운 인물들을 공신으로 임명하고 전국을 안정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 불안이 이어지자 이괄은 영모를 꾀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괄군은 파죽지세로 향하여 수도 한양을 점령하게 되는데 조선시대의 가장 큰 규모의 반란으로 기록된 이괄의 난,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조선시대의 전쟁사 중에서 이괄의 난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전에 이 이괄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구체적인 배경, 인조가 정권을 잡는 그 시기이잖아요. 인조 반정의 배경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반정이 두 개가 있는데 중종 반정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관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영의정부터 쟤 갈아치우자. 근데 인조 반정은 한 2, 3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모의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당연히 내막이 잘 안 알려졌다는 거죠. 공식 기록상에는 1620년 광해군 12년 때부터 인조, 그때 능양군이었죠. 이 주도적으로 반정을 모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세했던 핵심 멤버들이 이서, 신경진, 그리고 이제 외가인 능성구시 집안 김유, 이런 이귀, 그 아들 이시백 이런 사람, 최명길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다 공통점이 서인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다 반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친구, 친인척 이렇게 해서 이제 얽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신경진은 신립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김유, 유명한 김유는 탄금대에서 신립하고 함께 전사했던 김여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후대의 야사에서는 김여물과 신립을 그렇게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조령을 막자고 김여물이 그랬다 계속 싸우는 거로 나오는데 정작 두 아들들은 굉장히 친했대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아버지들끼리 사이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둘은 혁명 동지가 되고 그 뒤에 인조 때 정도 같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뭉치게 되냐면 광해군이 즉위하면서부터 서인을 이제 밀어내고 북인을 등용하는데 북인은 원래 그런 당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의 공이 크다고 북인들을 막 끌어들이면서 다른 당파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인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70%는 서인이에요. 그러니까 서인을 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연립정권인데 북인이 좀 커지는 구조였는데 여기서 좀 만족했으면 그럭저럭 갔을 텐데 이제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북인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북인 스스로가 보통 이제 남명조식 학문, 남명조식의 제자들 경상우도 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절반밖에 안 되고 이제 서울에 있던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단합이 안 돼. 근데 박사님, 북인은 북쪽에 살아서 북인이고 서인은 서쪽에 살아서 서인이에요? 아니요, 원래 동인하고 서인이 동서쪽으로 나뉜 건데 네. 그 다음에 남인은 그냥 붙은 말 같고 물론 영남 쪽 사람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러면 북인은 그 남인 옆에 있는 사람인데 남은 방위가 북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 붙인 거예요? 사는 집 이럴 때는데 그게 거짓말이지. 다 섞여 사는데 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는 게 북쪽밖에 없어서. 왠지 예전부터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게 남인하면 영호남 쪽에 남인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영남 지방만 남인이라고. 영남종에서 경상좌도가 남인이고 경상우도가 북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은 여기저기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서인들을 자꾸 밀어내는데 여기서 광해가 북인을 키우면서 탄압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1613년에 이제 임목대비 아버지 김계남을 살해하고 14년에 영창대군 살해하죠. 그리고는 이제 임목대비를 폐위시키자는 폐모론이 나오는데 이게 영창대군 살해 때만 해도 사실 조선 건국하고 왕족이 왕족적인 게 처음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왕자의 게임인데. 그런데 폐모는 이게 얘기가 달라요. 폐모를 하게 되면 조선의 삼강오륜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인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는 내 실상의 문제가 돼. 왕자의 경우는 나랑 상관없어. 근데 왕이 어머니를 쫓아야 돼. 그러면 노비가 주인 말을 꼭 들어야 되며 그렇죠. 뭐 모든 게다 등등등등 깨지는군요. 모든 게 다 깨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북인 내부도 분열해 버립니다. 소북하고 대북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인은 이를 갈고 남인은 원망을 품으며 소북은 비웃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 1617년에 폐모가 되면서 이항복도 유배가 되고 1618년에 이항복이 죽습니다. 이때 인조반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체 이항복 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모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건 광해군이 진짜 실수한 거야. 숙청을 하려면 다 숙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숙청 못해. 일부만 속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들이 이 뭉치기 일부가 시작하고. 더 반란을 일으키겠죠. 근데 그 나머지가 또 누구냐? 서인은 워낙 광범위하다 그랬잖아요. 뭐 정승급도 있고 7, 8급 공무원급도 있고 무인들도 있어요. 어디를 먼저 숙청할까요? 무인. 칼 들고 일어나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네. 영의정께서 뭐 들고 겁내 일어나봤자 얼마나 그래봐야. 무섭겠어요. 예. 뒷집에서 식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이게 저기 광해군 보좌관을 했으면 인조반정이 안 나는 건데 얘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다. 너 장관급이지. 이래 여기를 먼저 쫓아내요. 아,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서인 무인들은 다 살아남아요. 아. 오히려. 근데 진짜 정치를 이게 모르시네. 신기해. 그래서 이기나 이서 같은 이 주동급이 이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뭐가 검증됐냐? 무인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시키는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좀 과격하고 뭔가 이상한 거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거기 이기는 김덕령이 키운 그러니까 당시 무장들도 자는 너무 튄다. 왜 이렇게 너무 발랄하다 이런 사람들이거든. 이거 어떻게 숙청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외방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제일 무시무시한 무장이야 서인파. 서울에 두면 안 되겠다. 내보내. 멀리 보내요? 가까이 둬요? 멀리 보내요. 근데 또 가까이 보내요. 어느 게 모를 것 같아. 제가 왕이면은 저는 가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통제해야 시야의 되니까. 안에. 네. 언제든지 목을 칠 수 있게. 사실은 저 말이 맞아요. 멀리 두면 북쪽에 가면 진짜 정예사단이 있어. 우리 조상님이 왕을 하셨잖아요. 내가 왕을 했어야 돼. 아무튼 그래서 가까이 두는데 황해도로 보내요. 그런데 가까이를 뒀으면 대신 얘들이 서울로 오기도 쉬워요. 그렇죠. 그럼 가까이 두는 이유는 통제를 잘하려고 두는 건데 이걸 또 놓쳐요. 내 생각에는 광해군이 이게 실수한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벌린 거예요. 또 결정적인 사건이 사루패전이 나버려요. 광해군도 거의 병력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냈는데 가서 잘 싸우고 돌아왔으면 정권이 안정되는 건데 가서 최정예 병력이 몰살해 버렸어요. 조총병 네, 무려 13,000 보냈는데 그중에 거의 8,000이 희생이 됐고 그중에 4,000은 최정예 병력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요건 좀 미스터리인데 지금도 우리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광해군이 강원림한테 밀지를 줘서 일부러 항복하라고 그랬다. 외교하려고 이 얘기가 돌잖아요. 요게 당대에 벌써 흘린 거예요. 광해군을 공격하려고. 지금 우리는 그거를 외교의 천재로 듣지만 당시에는 완전한 배신으로 들었어요. 명을 배신하고 그렇죠. 금과 내통한다. 명을 배신한다는 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그렇게 말을 네네. 했다고. 근데 폐모도 했지. 뭐 부모의 나라도 했지. 아하. 그리고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꼭 4대 아니래도 명나라가 저기 임진왜란한테 우리하고 도와줬잖아. 네. 그런데 이거 야 이러면 이 사람은 의리도 없고 애비애미도 없고 하긴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것도 없네. 항복하라고 밀지를 줬는데 몇천 명이나 전사했다는 거는 단위가 너무 크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이거를 역사를 잘못 배워서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미 군대도 전멸을 했고 사실 안 싸운 것도 아니잖아. 뭐 그렇죠. 그래갖고 전부 깨끗하게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 말이나 또 다르지. 네.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고. 아, 조선에게 있어서 한 1만 명의 병사는 진짜 닥닥 긁어 모은 병사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왕 때문이야
라고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게 광해군한테는 엄청난 치명타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서인들이 반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이거를 광해군이나 대북 정권이 전혀 캐치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선군 내부의 사정은 어땠나요? 바로 그 사루 전투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술적, 편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조총을 중심으로 한 방어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기도 별로 없었던 후금군이었는데 청화 전투 이후에 심양성하고 그 일대에 있는 성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방어하고 있던 명나라 군들은 조선군보다 훨씬 강력한 화포와 뭐 여러 가지 화기들로 무장하고 수만 명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도 함락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이거 성곽 중심의 단순히 조총병만으로 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게다가 앞서 박사님 말씀하셨던 저 사루 전투에서 심화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포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조선군들이 참패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참패했냐? 후금군이 각궁을 먼저 날려요. 활을 막 쏴요. 조총이 아무리 빨리 장전하고 쏘더라도 활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각궁에서 쏟아붓는 화살이 날라오면 조총의 포수들은 당황하죠. 장전이 안 되죠. 그 사이에 말에 올라탄 후금의 철기들이 편곤 휘두르면서 덮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물론 조를 나눠가지고 조총을 뭐 일본군이 3단 사법 하듯이 쏴가지고 방어를 해내는 조선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괴멸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수가 조총을 장전할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 단순히 성곽 전투만으로는 후금의 철기를 괴멸할 수 없다. 야전에서 후금의 철기를 괴멸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해서 전술과 편제가 바뀌기 시작하죠. 활로 무장한 사수, 장창, 뭐 월도, 환도, 방패 들고 있는 이런 그 백병전 수행을 위한 병력들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또 기병은 기병으로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금의 철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조선군의 장기가 기병이었잖아요. 이 기병 전력을 보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묵과 급제자를 거의 뭐 1만 명을 갑자기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를 해요. 그 삼수병과 기병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 거죠. 청년 실업률이 뚝 떨어졌겠네요. 뚝 떨어졌죠. 1만 명이나 채용되는 거예요. 문제는 공무원이니까 돈이 없는데. 아, 돈은 없어. 월급 줄 돈은 없고. 월급 주는 채용은 아니지. 과거 급제자를 많이 뽑았다는 것뿐이죠. 근데 그 1만 명이 그래서 급제만 되고 배치는 안 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조선의 치명적인 문제가 군대는 결국 재정이 있어야 돼요. 뭐 임진왜란 때부터 뭐 금요병 훈련도가 몇 개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게 그걸 하려면 재정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농번 사회 가지고는 도저히 군사비가 안 나와. 그러면 별 수 있어. 상공업을 키우든지 그렇죠. 무역을 하든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실수예요. 그래서 병합진암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선군이 어떻게 훈련했는지 나오거든요. 먼저 저기 백보 안으로 들어왔다 하면 신호포를 쏘고 바라를 불어요. 그럼 병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 다음 신호포가 울리면 조총병이 사격을 해요. 빵 쏘고 그 다음에 신호형 불화살이 뜨면은 이제 병사들이 각궁으로 활을 쏴요. 그 다음 신호포가 울리면은 그 활을 쐈던 병사들이 활을 넣고 누구는 창 들고 뭐 누구는 뭐 방패 들고 이렇게 살수로 변해가지고 조총병들 앞에서 포진하는 거예요. 이게 말만 들어도 복잡하잖아요. 이 한 명이 모든 냉병기를 다뤄야 되는 거니까 이 훈련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그 똑같은 얘기인데 좀 방식은 다르지만 비잔틴군이 그렇게 했어요. 멀티플레이어로. 멀티플레이를 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월급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광해군 시기가 지나가고 인조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후금의 압력은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인조 때도 그러니까 뭐 채찰사부를 설치를 해서 전국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고 뭐 여러 가지 두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합동참모본부 설치하고 지작사령관, 이작사령관 설치해가지고 지휘 통제하게끔 한 거예요. 이게 이전에 전쟁을 치는 국가가 그 전에 있었어야 될 내용이 이제서야 등장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소를 잃었으니까 이제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해야죠. 그 외양간이 내부 시설이 없는 거야. 더까지는 해. 그럼 했으면 그다음 뭐해?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이건 지난번에 병자호란 때 얘기했지만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만 나. 아 만들긴 했는데 여길 채우지를 그 못하는 거예요. 내용을 못 채워. 예를 들면 각 동원 사단이 있어. 깃발도 특기도 봐도 몰라 저게 어디서 온 건지 물어봐야지 알아. 그럼 뭐 예를 들면 신호를 만들든지 전령 체계를 만들든지 암호 체계를 만들든지 없어. 그다음에 예를 들면 광주나 부산서 올해 어느 루트로 온다는 걸 다 정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며칠이고 없어. 그럼 예를 들면 오라는 곳만 있고 오라는 명령만 있어.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수색대가 나갔어요. 막 청나라고 내 포위를 뚫고 나갔더니 지금 수원에 조선군이 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애들이야? 누군데? 다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어디 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서 온 어느 부대라는 거 정도는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너무 혼재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도성방어 체계 어쨌든 전방이 뚫리면 수도권에서 지구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원, 뭐 개성 이렇게 한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들을 보수를 하면서 남한산성 지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통합해서 생각해 보면 네. 병력 편제는 편제대로 혁신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화차 무슨 전차 이런 뭐 야전에서 기병을 지원하는 지원화기도 제작을 해야 되고 병력 훈련은 지금 훈련대로 돈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수원 개성 같은 둘러싸고 있는 성곽 보수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 남한산성을 짓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산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격에 맞서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것이고 군 혁신을 위해서 개개인의 소총은 다 6.8mm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전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고 좋아 이렇게 하자. 돈은 그러니까요. 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좋아요. 이런 장비들 만들고 뭐 병력 편제 혁신하고 야전에서 결전을 치를 준비하고 이런 거 보면 단순히 한반도 안에서 결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요동까지 밀고 가가지고 반격해서 요동에서 결전을 치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북벌 전략입니까? 그렇게 보여줘요. 어, 그게 아니면은 후금에 철기하고 야전에서 싸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 말하면. 농성도 아니고 지금 네. 야전이에요. 그런데도 준비를 한다는 건 조선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략적 작전적으로 구상이 꽤 높은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뒷받침할 재정적 예산이 있는가는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면 인조는 여기서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이괄에 나는 인조 반정 직후에 났기 때문에 네. 아직 이게 계획 실행 단계고 장기적으로 이랬다는 거지. 아. 아직 이제 뭐 시작하는 아. 입장이니까 그래서 준비에 착수하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광해군 때부터 이제 전방에서부터 소초가 있을 거고 그 뒤에 뭐 조금 큰 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도 뭐 주성이 있을 거고 평양성 같은 이런 성곽 방어 체계들이 중심으로 쭉 있는데 도원소 장만이라는 사람한테 병력 3만을 줘가지고 주진을 방어하게 하고 그 앞에 어차피 소규모 병력들은 적과 접촉만 유지한 상태로 주진으로 빠지면 뭐 안주나 평양성 일대에서 결전을 해서 선멸하고 뭐 요동까지 밀고 가겠다. 그 상황에서 후금군이 후방으로 돌 수도 있으니까 네. 전략 예비대로서 뭐 부원수였던 이괄에게 1만 5천의 전략 예비대를 둬가지고 네. 우발 상황에 대처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부원수인 이괄에게 전략 예비로 쓸 수 있는 15,000. 1만 5천의 병력이 와. 있는데 우발 사태에 대응할 병력이면 하필이면 또 상당수가 기병이거든요. 기병이면 기동성이 더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병력들이 하필이면 이괄이 지휘할 부대에 예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다. 네. 간단히 말하면 옛날부터 북방민족이 쳐들어오잖아요. 거란 전쟁 때 거란군이 내려오는 길을 보면 항상 메인 도로는 이제 해안길이라고 그러는데 서해안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의주 지나서 선천, 정주, 안주, 평양 지나 쭉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회 예비대라고 하는데 옆길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이제 강감천에 규주대 처음 났던 구성, 그 아래 개천, 영변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보조나 우회로 해요. 그러니까 저기 침공했을 때 메인 도로로 내려오면 여기 이괄이 있다가 만약에 후금이 이쪽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막아야 되고 그냥 오면은 뭐 옆으로 가서 뒤를 치든 앞을 막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식의 이제 두 가지 방어선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없는 살림에 쥐어짜내서 많이 준비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 덕분에 이괄 입장에서는 15,000의 병력을
거머쥐게 됐네요. 아니 근데 15,000이 아니라 15만을 가지고 있어도 정상적인 장수라면, 정상적인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방어할까를 먼저 고민해야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5,000 받으면 딴 생각품 들 거예요? 지난해 버리고 갔잖아요. 총 맞았다고. 일단 줘봐봐. 받은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 오, 이 사상이 무서운 사람이네요. 아니 근데 나름 묘직에 임명이 된 거잖아요. 이걸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은 왜 이런 다른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그 배경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썰이 있잖아요. 원래 이괄이 처음부터 이 반정 모의에 가담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북병사였는데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고 나중에 가담을 했는데 원래 계획에서는 김유라는 사람이 이 반정군의 대장을 맡기로 추대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몇 월 몇 시부터 T-0 뭐 이제 작전 개시해야 되는데 대장인 김유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이괄을 대장으로 다시 추대하거든요. 그래서 반란을 딱 반정을 일으킬 때 그때 당시에 반정군 지휘를 이괄이 다 했어요. 지휘 통제를 다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흔들릴 수 있는 군대를 완전히 장악해서 통제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반정을 일으킨 공의 70-80% 이상은 이괄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반정 다음 날 회의에서도 이괄의 공이 이렇게 크니까 병조 판서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 국방부 장관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연려실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전하, 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신은 다만 당일 일이 닥쳐서 회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구처럼. 김유는 그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약간 이런. 그렇죠. 네. 어제 대장인 김유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아서 신이 다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신이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김유의 목을 베려고 했는데 이기가 말려서 안 벤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구자질이야 뭐야? 아니 왜냐면은 억울하죠. 인조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 대장 누군가? 저입니다 하고 김유가 나서면 자기는 공을 다 뺏기는 거니까. 네. 그 책에는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김유랑 반정공신들이 들었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이 뭐 목을 벤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괘씸죄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쟤는 반정 모의에 늦게 왔어 라고 해가지고 공이 그렇게 큰 이괄을 반정 2등 공신으로 책봉을 합니다. 2등 공신이군요. 선 넘었죠. 억울하네. 여기다가 본인들은 사돈의 8촌까지 다 해먹고 있으면서 반정에 참가한 이괄의 아들은 조정에 등용이 안 돼요. 등용조차 안 됐다고요? 네. 열받을만 하죠. 그러네. 이건 뭐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구만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드네. 네. 그래서 이괄이 한성 판윤에 제수됐다가 나중에 부원수 직책 겸 평양 병사 직책을 받고 이제 평안도 변방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보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인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괄의 역량을 높게 평가했으니까 15,000이나 조선에서 15,000이면 어마어마한 대군이잖아요. 그리고 뭐 최전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같으면 되게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현장직 좋아져서 그래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괄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난 현장직보다 난 본사가 좋은데 이런 아스팔트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어쨌든 그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내쳐졌다, 좌천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들으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정상 야사가 붙으면 야사가 이겨요. 그럼 진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 조선시대 얘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 당시 사람들도 궁에 안 들어가 보고 실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기는데 네. 왕 앞에서 제 목을 쳐야 됩니다. 이게 감히. 이거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실제로는 이게 이괄이 그날 지휘했다는 것도 와전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9시에서 한 23시 사이에 홍제원에 모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일단 모이니까 자기 노비나 뭐 이런 사병들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주력 군대는 장단에서 오는 병력이에요. 근데 얘들이 좀 늦게 도착했어요. 아직 안 왔어. 근데 그 전날 반란이 누설돼 갖고 금부도서가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럴 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큰일 났다고 동요를 하니까 누가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김유가 또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기가
이걸 보고 네가 일단 좀 지휘를 지휘를 해라. 근데 이 지휘가 끌고 문을 돌파해라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손호를 좀 진정시켜라. 하니까 예. 그때 이과로 북병사로 발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휘하 군관 한 20명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대장이야. 함경부도 북병사면 조선 최고 군단 사령관이에요. 북병사가 여기 왔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어필할 수가 있고 군관도 한 20명 데려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괄이 한 게 뭐냐면 줄 세운 거예요. 자 이제 간다. 여기 1중대, 2중대, 3중대 네가 중대장이야. 이렇게 이제 편제를 짰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죠. 네. 그렇죠.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했는데. 치고 들어간 게 아니군요. 네, 뭐 그날 군걸까지 다 하고 김유가 나중에 온 게 아니고 딱 요 정도 한 거기서부터 거예요. 지휘는 김유가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유가 지휘권을 남긴 거지. 근데 줄 세우기도 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그럼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만 지금 연려실 기술에서 얘기한 그 내용을 들으면 김유가 마치 다 했다가 반란의 반정에 마치 주도를 안 한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이건 줄 세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격하고 반정을 성공시킨 건 김유가 한 거네. 그리고 이제 야사에 보면은 그때 이제 김유가 늦게 와서 나한테 지휘권 넘겨라고 그랬더니 막 이괄이 분노했다고 돼 있는데 이괄은 서인도 아니에요. 약간 이 북인쪽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도자들은 다 끈끈한 사람들이야. 완전 인어그룹이야. 핵심 멤버가 김유는 아니네. 이항복, 문하고 뭐 신경지 다 요즘 말로 하면 친척들이야. 네. 인어그룹이 다 있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기가 네가 해 그래서 한 거지. 그날 이괄이 나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다면 큰일 나는 거라고. 이귀는 서인 패거리에 그 완전 그쪽은 다 오리지널 멤버고 네. 이미 3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유가 왔어요. 네, 수고했다야. 이제 내가 배가 이괄이라도 거기다가 넘기지. 넌 꺼져 있어. 내가 할게. 못하죠. 말도 안 돼, 네. 이거. 그 자리에서 목베이죠, 그러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나.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공이 크긴 큰 거야. 그죠. 왜냐면 와야 될 뻔한 걸 살렸으니까. 그럼요. 그러나 뭐 주도해서 끝까지 이런 그렇죠, 건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개국공신 1등 개국공신이 못된 건 서운해할 만은 하지만 지금 그 내용처럼 김유를 제끼는다라는 느낌은 전혀 아닌 거네요. 근데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걸 입장에서는 굳이 억울할 일은 없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다 아들 아니 조정에 근데 못 들어갔대. 다 그것도 들어옵시다. 아니에요? 그것도 좀 틀린 말인 게 네, 다 틀렸어. 다 틀렸네.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전부 인어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은 아니 공은 이괄이 세웠는데 니들은 패거리를 그냥 아니 3년 동안 쿠데타 모의하는 게 쉬워? 이관은 너 자네 내가 보니까 성심도 그렇고 우리하고 좀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한번 도울 거야 말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근데 아주 제가 제 기준으로 냉정하게 보면 이괄은 좀 애매하긴 해. 1등에는 들어갈 애초 이게 안 돼, 안 아니고 점오. 2등 치고는 그래도 그날 당일에 먹을 한 게 있어. 점오. 2등 중에 1등.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잘생겼어. 이런 느낌. 그래서 인조도 고민하더라고. 요거 좀 애매한데. 그랬더니 김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2등 공신 1번으로 해줬습니다. 아, 그러네. 오히려 좋네요. 아니에요. 아무튼 1등 공신은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인어그룹이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네. 1등 입장에서는 넣어줄 수가 함부로 없는 넣을 수가 거예요. 없죠. 서인 네. 패밀리만 들어갈 수 있어. 이괄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면은 그 본인은 명문대족은 아니었어요. 집안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리고 본인이 아마 무가로 급제한 것 같은데 임진왜란 때는 기록이 없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 말년에 선전관이 돼서 주로 함경도 근무를 많이 합니다. 변방이나 일선 근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군대 지휘하고 관리하고 이런 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당시 평가를 봐도 그 열심히 하고 군대를 잘 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전 경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 제가 실전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전쟁을 안 해서 훌륭한 지휘관들 수가 많잖아요. 없다. 그렇죠. 예, 군대 지휘 잘하고 병사들한테 인기도 높고 부대 관리도 잘하는데 이런 분들이 꼭 야전에 가서 꼭 잘하느냐? 그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근데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모르는 거죠. 근데 모르는 중요한 거죠. 몰라요. 그냥 모른다 그래요. 근데 본인 자신은 이제 굉장히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는 공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경도 북병사를 하지. 뭐 최전선에 거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 군단 지휘관이거든. 자, 그런데 인조반정 끝났어. 이제 후금도 걱정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3만, 1만 5천을 보내야 돼. 여기서 불만 많은 애를 쫓아내. 병조 판서 안 시키고 너
저희 가서 일해. 그랬더니 화가 나서 나갔다. 나래도 북병사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 그럼요. 최정예 사단의 대장으로서 임명이 되고 사실 예비군이라고는 하지만 이 예비대가 결국 진짜 이 전투를 주도하는 최고 중요한 부대인 거잖아요. 전략 예비가 가장 중요하죠. 좌천됐다라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군대인데 누가 이거를 좌천을 했는데 뭐 평안도 제일 수도로 내려오는 직방군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믿을만하다 해서 보냈던 거예요. 아,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들어서면서 임진왜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북인들을 등용하면서 서인들이 이것 봐라 반정을 일으킨데 로얄 패밀리들이 결국 성공을 해서 1등 공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괄이 2등 공신이 되어서 이 요지로 가게 됐는데 난을 일으킬 이유가 1도 없을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인조도 그렇게 생각했대. 일도 없어요 정말. 이 사람 왜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외지로 쫓아냈다 그러는데 원래 조선은 항상 안쪽하고 바깥쪽을 돌아서 하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오래 있지도 않아요. 그거 하고 나면 오래 또 요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불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인조 반정이 나고 나니까 이제 숙청을 해야 되잖아. 원래 반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세력을 숙청을 하는데 애매하니까 이걸 누구를 숙청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애매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뭐 잡아 가둬놓고 야 이걸 어떻게 죽여 살려 누굴 죽여 고민하고 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스파이들을 쫙 깔았나 봐. 그리고 고발을 받기 시작해. 원래 조선 고발 안 받아요. 함부로 못하게 민심 흐트러진다고. 그런데 이때는 영모온다고 막 고발 받으면 포상한데 고발 장려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평소에 원한이 있던 놈도 그렇죠. 막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또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1624년 1월에 문희와 아우 권진이라는 사람이 기자원도 북인 계열이거든요. 기자원 이괄의 아들이었던 이전 한명년 등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인조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좀 위험한 애라고 생각했으면 당장 뭐 장만이 회의하러 오라고 하든가 어떻게 해치웠겠지. 그런데 일단 금부도사 보내서 데려오자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계가 이괄 불러서 국문하자라고 인조한테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안 들었거든요. 간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그 민원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러면 아들이라도 불러라. 아주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체포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국문하려고 불렀어요. 가서 야 오해 좀 풀어. 이거 풀면은 니네 아버지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갔겠죠. 그렇죠. 인조 생각엔 그랬겠죠. 근데 이제 막상 나는 2등인데 내 아들 관직도 못 받았는데 지금 감히 내 아들을 잡으러 와? 라는 생각이 들은 이괄은 자기 진중에 선전관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뚜껑이 열린 거죠. 발작 버튼이 눌렸구나. 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선전관과 금부도사를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고 죽여요? 네. 아야. 1월 22일부로 드디어 전군을 일으켜서 반란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야기. 영변에서 1만 5천의 전략 예비대를 일으킨 이괄은 영변에서 한성까지 3번의 전투만을 치르며 진격한다. 이괄의 반란군이 한성으로 접근하자 인조는 반군의 일족들을 참수하고 파천하기에 이른다. 이괄은 한성에 입성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병력과 장만, 정춘신의 추격 부대에 의해 궁궐에 고립되고 관군은 지구전을 통해 반란군을 섬멸하려 했지만 도성의 백성들이 이괄을 따를 것에 우려해 신속히 전투를 시작한다. 관군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반란군과 고지 점령에 이어 배후를 노린 관군의 전투. 이괄의 꿈은 이루어질지. 이괄의 난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